삼성 기술자들을 당장 구금해. 그들이 살아남을 길은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뿐이야. 백악관은 모든 것을 끝낼 최후의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힘 앞에서는 그 어떤 첨단 기술도 무력하다는 오만한 믿음은 단 한치의 의심도 없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서울에서 날아온 단 한마디의 선언에 전 세계가 경악하며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전면 철수 결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국의 첨단 산업 생태계는 뿌리부터 붕괴했고 월스트리트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결국 기술이 곧 패권이 된 새로운 시대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의 오만한 질서를 무너뜨렸는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동부 전역에 불이 꺼지고 월스트리트의 심장이 멎었던 그날, 저는 백악관 지하 벙커 위기관리 지휘소의 가장 차가운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백악관의 우리들은 아무도 몰랐었죠. 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암호가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서울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경고등 속에서 장군들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이 그 자부심의 상징과도 같은 이 지하 벙커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첨단 기술의 패권을 자신했던 미국이 단 하나의 기업 앞에서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보다 몇 주 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소수의 전략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그날 회의의 주인공은 단연 국가무역위원회의 기드온 쏜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승리를 앞둔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각하,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에 요구하십시오. 텍사스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를 즉각 이행하라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의장님, 삼성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너무 일방적인 요구는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드온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장관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동맹이라니요. 그들은 우리의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제공하는 안보라는 가치에 비하면 공장 몇 개 더 짓는 건 푼돈에 불과한 일입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막대한 관세를 물고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저는 그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두가 기드온의 논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워싱턴을 지배해온 거의 종교에 가까운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규칙을 정한다는 오만한 믿음 말입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좋소, 기드온. 당신의 의견대로 추진하지. 싫으면 빠져도 좋다. 대만의 TSMC가 대신하면 되니까. 이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게. 우리가 아쉬울 것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하니까. 그렇게 미국의 운명을 바꿀 결정이 단 몇 분 만에 너무나도 쉽게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저 회의 내용을 기록하며 제 책상 위 컴퓨터가 뱉어내는 수많은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할 뿐이었죠. 물론 제 분석 모델도 경고 신호를 보내고는 있었습니다. 삼성에 대한 고율 관세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주요 정보 기술 기업들이 입게 될 분기별 손실액,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측치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경고 신호는 제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대전제 앞에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 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의 파급 효과에 대한 공식 분석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백악관에서도 가장 조용한 곳 중 하나였어요. 오직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열기와 제 키보드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혼돈을 숫자로 번역하고 그 흐름을 예측하는 일을 했습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오직 데이터만이 제가 믿는 유일한 진실이었어요. 저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그대로 본떠 만든 시뮬레이션 모델을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에는 수천 개의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국가와 기업, 공장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민국 삼성전자 대미 수출 관세 50% 적용이라는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거미줄 같던 공급망 곳곳에서 붉은색 경고 표시가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서버 비용이 얼마나 폭등할지, 애플의 다음 아이폰 생산 단가가 얼마나 오를지, 그 모든 재앙의 시나리오가 제 눈앞에 숫자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지적 희열마저 느끼고 있었죠. 이 모든 혼란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분석 모델 속에서 한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세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모범생.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삼성의 압도적인 기술력, 저는 그 모든 것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취는 결국 미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미국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학생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수의 권위를 넘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또 다른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바로 안보 종속성이라는 변수였죠. 저는 이 변수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주한미군, 전략자산,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 모든 것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국가의 생존보다 중요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제 시뮬레이션 모델은 이 변수가 입력되자마자 요동치던 모든 붉은색 경고 신호들을 천천히 잠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최종 결론을 뱉어냈죠. 단기적 경제 마찰 발생. 그러나 3개월 내 외교적 타협안 수용 가능성 92.8%. 저는 그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논리는 완벽했어요.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한 기업과 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존심이나 모욕감 같은 비합리적인 변수는 이 거대한 계산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거부해서 입게 될 경제적, 안보적 손실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상기된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대미 안보 의존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요구를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제 손으로 직접 재앙의 방아쇠를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때의 저는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간과한 단 하나의 변수,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제가 쌓아올린 그 완벽한 논리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지를 말입니다. 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올라간 뒤 며칠 동안 워싱턴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서울발 긴급 뉴스를 기다렸죠. 백악관으로 걸려올 한 통의 전화. 협상을 요청하는 다급한 목소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 모델이 예측한 대로 그들은 결국 백기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서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태평양 건너에 그런 나라는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컴퓨터 화면에 짧은 긴급 속보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자회견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즉시 생중계 영상으로 화면을 바꿨습니다. 단상에 선 삼성의 임원은 수많은 카메라 불빛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국의 압박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협상 의지를 내비치는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와 미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미래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범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의 일부를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경영적 판단입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 폭탄 선언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들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범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것. 그것은 전 세계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부품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세상에서 밀가루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공장이 갑자기 오늘부터 밀가루 생산을 줄이고 최고급 케이크만 만들겠다고 선언해버린 셈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 밀가루 가격은 순식간에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월스트리트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현물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고 아마존과 구글, 애플의 주가는 약속이나 한 듯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백악관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불통이 될 지경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죠. 제 예측 모델이 처음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용 가능성 92.8%라는 글자 옆으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붉은색 경고 표시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압박 따위는 우리 사업 계획에 아무런 변수도 되지 않는다는 세상에서 가장 정중하고 그래서 가장 오만한 무시였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수정된 예측 보고서를 들고 기드온 쏜 의장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화려한 사무실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죠. 그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은 채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벤스? 자네 표정을 보니 또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할 것 같은 보고서를 들고 온 모양이군. 저는 그의 비아냥을 애써 무시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장님, 상황이 저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은 협상 대신 공급량 조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4시간 동안 우리 정보기술 기업들이 입은 잠정적 손실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충격이 아닙니다. 이 상태가 일주일만 더 지속되면 그만하게. 기드온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그는 제 보고서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군, 벤스. 그깟 주가 몇 푼 떨어진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건 자존심 싸움이야. 저들이 저렇게 나올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네. 결국 먼저 무릎을 꿇는 건 버틸 힘이 없는 쪽이 될 테니까. 숫자 노름은 그만하게. 진짜 힘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나? 하지만 의장님, 이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당장 아마존의 신규 자료 저장 시설 건설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를 연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 순간 기드온이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벤스 전략가. 자네 혹시 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가? 자네의 분석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우리 정부의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군. 내 분명히 경고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보고서로 내부 사기를 저하하려 든다면 그땐 나도 자네의 애국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걸세.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국심이라니. 저는 이 나라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내부의 적이라는 낙인이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보고서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논리와 데이터가 통하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저는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비추던 전등이 한번 세차게 깜빡였습니다. 정전인가? 하지만 불은 다시 들어왔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 사무실로 향했죠. 그리고 제자리에 앉는 순간 제 수십 개의 모니터가 약속이라도 한 듯 파란색 오류 화면을 띄우며 전부 꺼져버렸습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어요. 제 컴퓨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동료들의 당황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곧이어 건물 전체에 불길한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는 경고 메시지였죠. 저는 창밖을 내다보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워싱턴 시내의 모든 신호등이 꺼져 있었고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어요. 도시의 심장이 멎어버린 겁니다. 저는 곧바로 백악관 지하 벙커 위기관리 지휘소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그곳은 최고위급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죠. 거대한 화면에는 미국 전역의 지도가 떠 있었고 동부 해안을 시작으로 내륙까지 전력망과 통신망이 마비되는 지역이 붉은색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블랙아웃. 역사상 최악의 기반시설 마비 사태가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장군들과 장관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러시아나 중국의 소행일 것이라고 단정하더군요. 당장이라도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는 거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브리핑을 시작했을 때 회의실의 모든 공기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각하, 이건 저희가 알던 방식의 공격이 아닙니다.
특정 국가가 외부에서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의 아주 작은 칩 하나에서 발생한 오작동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체를 마비시키는 방식입니다. 조사 결과 공격의 핵심은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자료 저장 시설과 기관망에 사용되고 있는 최신 메모리 반도체에 내장된 초저전력 메모리 관리 시스템, 즉 ELPMS의 취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칩이 어디서 만든 건데? 사령관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가장 끔찍한 진실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 칩들은 모두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 보였죠. 사령관은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듯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삼성이 제작한 하드웨어 기반의 펌웨어, 즉 일종의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 프로그램은 오직 삼성만이 가진 고유의 암호화 키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문은 삼성에게만 열리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열쇠는 현재 무용지물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회의실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 위에서 붉게 타오르는 미국 지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전쟁의 규칙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우리는 총과 미사일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조종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백악관 지하 벙커의 그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두뇌들이 모여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삼성의 복구를 요청하는 것은 곧 우리의 기술적 무능함을 전 세계에 인정하는 셈이었고 그렇다고 이 상태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결국 경론 끝에 내려진 결론은 일단 상황을 통제하며 삼성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사실상의 방관이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휩싸인 채 텅 빈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는 여전히 검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백악관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과 결과를 누구보다 먼저 예측했어야 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목을 졸라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일하게 켜져 있던 제 개인 휴대 단말기에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암호화된 주소였고 내용은 단 두 줄이 전부였죠. 포토맥 강변의 블루 버드 카페. 오늘 저녁 8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늙은이가. 이건 명백한 비밀 접선 요청이었습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를 미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번화가를 몇 바퀴 돌고 나서야 저는 약속된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노신사가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더군요. 바로 수십 년간 미국의 통상 협상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협상가 리랜드 스털링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워싱턴 정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가 어째서 저를 보자고 한 건지 저는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 의장에게 보고서가 묵살당하는 기분은 썩 좋지 않지, 벤스 전략가? 그의 첫마디는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는 평생을 협상 테이블에서 보냈네. 상대의 패를 읽는 게 내 직업이었지. 지금 백악관이 얼마나 끔찍한 착각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자네가 그 안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보려 하는 사람이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었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와 백악관은 지금 체스판 위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체스판 자체를 뒤엎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세. 자네가 간과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야.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걸세. 저는 그의 말이 뜻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리랜드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충격적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한국인들과 협상을 해봤네. 그들은 평소에는 더없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만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승부사로 변하지. 그들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대신 모욕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백악관이 한 짓은 바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걸세. 그리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대비하고 있었어.
리랜드는 낮은 목소리로 다모클레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부가 만든 비밀 계획 같은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시달려온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암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공동 대응 약속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네는 이번 사태가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지? 천만에. 그게 바로 자네의 가장 큰 착각이야. 삼성의 반도체가 한국 첨단 산업의 두뇌라면 현대차의 전기차는 몸통, 그리고 LG와 SK의 배터리는 그 몸을 움직이는 심장이라네. 한국은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멈춰버릴 스위치를 아주 오래전부터 쥐고 있었던 걸세. 그의 설명은 제 머릿속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다모클레스 프로젝트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금 상황, 즉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량을 조절해 미국 시장에 충격을 주는 소극적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여기서 더 나아가 자국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기술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면 프로젝트는 즉시 2단계로 돌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단계의 첫 번째 신호탄은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완전 철수 선언이 될 걸세. 그 선언이 나오는 순간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지. 바로 현대자동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건설이 전면 중단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나? 그 공장에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던 LG와 SK는 자연스럽게 테네시와 켄터키의 배터리 공장 투자를 철회할 명분을 얻게 되지. 이건 단순한 경제보복이 아니야, 벤스. 이건 미국의 미래산업 전체를 겨냥한 정교하게 짜인 연쇄 폭탄이나 다름없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랜드는 마지막 쐐기를 박듯 가장 결정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나? 텍사스, 조지아, 테네시, 켄터키. 이 주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바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를 갈랐던 핵심 경합주들이라는 사실일세. 이건 경제 공격을 넘어 대통령의 재선을 직접 겨냥한 아주 영리한 정치적 공격이기도 하네. 그들은 우리가 가장 아파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찌르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데이터와 분석 모델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그들을 체스판 위의 말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체스판 밖에서 우리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리랜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여동생 클로이가 조지아에 살지?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가족 이야기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클로이의 남편, 톰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한다고 들었네. 아마 현대차의 2차 협력 업체일 걸세. 만약 현대차가 조지아를 떠나면 그 공장이 어떻게 될지는 자네가 더 잘 알겠지. 리랜드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속에서만 보던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들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공장 폐쇄, 실업률 상승 같은 차가운 단어들이 사랑하는 여동생과 조카의 얼굴로 바뀌어 제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이 위기는 더 이상 국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저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차가운 분석가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미친 짓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제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말이죠. 리랜드 스털링과의 만남 이후 제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다모클레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잔혹한 시나리오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린 장전된 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구는 정확히 미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죠. 제 가족, 그리고 수많은 미국인들의 삶이 그 총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어요. 기드온 의장의 귀를 막고 있는 저 오만의 벽을 뚫고 진실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인 프랭크 월시에게 긴급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했죠. 기드온이 이미 제게 불안을 조장하는 내부 문제 인물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은 뒤였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발 단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달라고.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재선이 걸린 치명적인 정치적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함정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극적으로 프랭크 실장과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모클레스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쏟아냈죠. 삼성이 철수하면 현대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게 핵심 경합주들을 어떻게 초토화시킬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 설명을 듣는 동안 정치공학의 전문가인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보였어요. 맙소사,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재앙이군. 당장 대통령께 보고해야겠네. 저는 아주 잠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미친 짓을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사무실에 놓인 TV 화면에서 CNN의 붉은색 속보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속보, 미 정부, 프로메테우스 블랙아웃 관련 삼성전자 기술자 다수 구금 조사 중.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랭크 실장 역시 창백한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죠. 맙소사, 기드온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군. 너무 늦었어, 벤스. 너무 늦어버렸어.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안전핀을 뽑아버린 수류탄을 다시 상대의 손에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악관은 기술자 구금이라는 초강수가 드디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기드온 의장은 상황실에서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기세였죠. 그는 대통령에게 자신만만하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보십시오. 이제 저들은 버틸 수 없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기술자들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겠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이 서울을 주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기 때문이었죠. 백악관 상황실의 거대한 메인 화면에도 서울의 기자회견장이 연결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한국의 항복 선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선 삼성의 임원은 전날의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정중하게 감사의 말을 전하더군요. 저희는 지난 수십 년간 특히 미국과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텍사스주의 모든 분들이 보여주신 환대와 지지에 지금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기드온은 옆에 있는 보좌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꺼보라고. 벌써부터 밑밥을 깔지 않나? 하지만 삼성 임원의 다음 말은 상황실의 모든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 어떤 미사일보다도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업의 최우선 책무는 전 세계 고객과 주주,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임직원들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저희가 더 이상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자사의 임직원들이 구금되는 사태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상황실의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통령도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망치와도 같은 마지막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불확실하고 적대적인 경영 환경으로부터 주주와 임직원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일부로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 중이던 신규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고 기존 공장의 완전 철수를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철수. 그것도 완전 철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상황실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죠. 유령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린 기드온의 얼굴과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향해 소리치는 대통령의 모습이 뒤섞이며 백악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정중하고 그래서 가장 잔인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삼성의 발표가 끝나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겁니다. 재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의미는 철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곧이어 LG와 SK 역시 테네시와 켄터키의 배터리 공장 투자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모클레스 프로젝트의 모든 도미노가 단 몇 시간 만에 순서대로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문을 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가지수가 마치 고장난 엘리베이터처럼 끝도 없이 추락했고 결국 시장의 모든 거래를 멈춰 세우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말았죠. 아마존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30%가 증발했고 애플의 시가총액은 수천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방송에 나와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이건 경제위기가 아니라 미국 첨단 산업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동맹의 배신이 불러온 미국의 자멸이라는 헤드라인을 일면에 실었고
일본의 NHK는 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긴급 분석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동맹국의 뒤통수를 친 미국의 오만이 결국 스스로의 심장을 멎게 만든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백악관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보좌관들은 복도에서 서로에게 고함을 질렀죠. 기드온 의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칩거한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저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자라고 믿었지만 진짜 심판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곳에서 가장 조용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내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간 백악관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간 난파선처럼 보였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두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계의 수도라 불리던 워싱턴의 자부심은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기드온 쏜 의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뒤 쓸쓸히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통쾌함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의 오만함은 그 개인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거대한 착각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날 오후 제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직통 전화였죠. 벤스 전략가님,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오벌 오피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오벌 오피스로 향하는 그 짧은 복도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언제나 수많은 참모들로 북적이던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오직 대통령만이 거대한 책상 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워싱턴의 잿빛 하늘만 응시하더군요. 그의 뒷모습은 제가 알던 자신감 넘치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치고 늙은 남자의 어깨만이 그곳에 있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천천히 의자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분노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깊은 혼란과 패배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말해보게, 벤스. 자네가 옳았어. 우리가 모든 걸 망쳐버렸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있기는 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더 이상 이 거대한 배의 항해사가 아니라 난파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법을 아는 생존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지난 이틀간 밤을 새워 작성한 얇은 보고서 하나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각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위협이나 압박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나 정치적 양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 바로 존중과 신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이 재앙을 수습할 유일한 길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죠. 첫째,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계획을 조건 없이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어떤 협상의 여지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을 되돌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둘째, 이번 기술자 구금 사태에 대해 국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오판이 아닌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어야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기회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한미 경제 안보 대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위에서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미래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리더십을 되찾을 유일한 길입니다. 제 말을 듣는 동안 대통령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희망이 복잡하게 뒤섞여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보고서 표지를 내려다보더니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네. 그렇게 하게. 그냥 이 모든 걸 해결해주게, 벤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기술의 힘 앞에서 마침내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워싱턴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통령은 제 보고서의 내용대로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관세 계획은 전면 철회되었고 국무부 장관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여 유감을 표명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은 워싱턴의 굴욕적인 유턴이라고 표현했지만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폭락했던 주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는 미국의 놀라운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힘의 논리를 포기하고 협력의 자세를 선택한 미국의 모습에 비난 일색이던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영국의 BBC는 미국이 값비싼 교훈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배우고 있다고 평가했고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환영하며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워싱턴에는 거짓말처럼 가을이 찾아왔고 세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죠. 저는 대통령의 신임 아래 새로운 경제 안보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저는 신문 일면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국 주 정부와 공장 건설 재개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기사였어요.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자신들의 가치를 협상 테이블 위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었죠.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당당한 글로벌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여동생 클로이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희망에 차 있었죠. 오빠, 놀라지 마. 오늘 톰이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대. 현대차 공장 건설이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 공장도 다시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다는 거야. 우리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주가지수 그래프의 반등이었겠지만 제게는 사랑하는 가족의 되찾은 미소였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곤 합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가죠. 우리는 권력이 거대한 군함과 전투기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과 신뢰를 통해 상대가 우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그냥 동맹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동맹이 될 자격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리고 우리 미국이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피눈물과 함께 배운 유일하고도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심장부에서 미국의 오만한 편견이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렸는지 지켜본 한 전략가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총과 군함만이 힘이라고 믿었던 워싱턴의 엘리트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로 시험하는 스승이 되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패권은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사건은 증명했죠. 여러분은 미국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경제적 오판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대의 자존심을 얕본 문화적 오만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첨단 반도체 기술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냉철한 전략적 사고일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준 대한민국의 저력에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공유 버튼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